이 늙은이가 감히! 강민우의 주먹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72년을 살아온 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링 위의 그 감각을. 내 눈빛이 변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철주먹이 공기를 갈랐다. 강민우의 몸이 3미터 뒤로 날아가 벽에 박혔다. 금고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철주먹 박만석이다. 여러분, 72세 노인이 조직 폭력배 5명을 상대로 싸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노인을 배신한 건 다름 아닌 그가 30년간 지켜온 건물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삶의 링 위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상 세계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사람.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층짜리 상업용 건물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이 건물의 1층 경비실 작은 방 안에서 박만석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72세, 이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30년째였다. 후, 긴 한숨을 내쉬며 낡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이게 일상이었다. 세수를 하고 네이비 블루 경비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 그리고 한때 링 위를 지배했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비실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CCTV 모니터 8대를 점검했다. 1층 로비, 지하 주차장, 각 층 복도, 그리고 12층 건물주 사무실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다. 아침 6시 건물 1층부터 12층까지 순찰을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층의 문을 확인했다. 귀금속 상가, 의류 매장, 법무법인, 그리고 최상층 윤태식 건물주의 개인 사무실까지. 박 선생, 12층에서 윤태식 건물주가 그를 불렀다. 78세, 이 건물을 40년간 운영해온 노부호였다. 하지만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박 선생.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윤태식은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박만석을 선생이라 불러주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다. 심지어 20대 직원들은 반말을 했다. 하지만 윤태식은 달랐다. 박 선생,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읽어보시오. 윤태식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박만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경비실 서랍에 넣어두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오전 9시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층 귀금속 상가 직원들, 2층 의류 매장 점원들, 그리고 각종 사무실 직원들. 박만석은 그들에게 인사했지만 대부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투명인간 같았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올려놔요. 경비님, 여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아저씨, CCTV 좀 확인해 주실래요? 제 차에 누가 긁은 것 같아요.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었다. 박만석은 묵묵히 일했다. 택배를 날랐고 쓰레기를 치웠고 CCTV를 확인해 줬다. 점심시간 경비실로 돌아와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보였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후 2시 건물관리소장 이수진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28세, 2년 전 이 건물 관리를 맡은 여자였다.
박경비님, 다음 달부터 경비 교체 검토 들어갑니다. 네. 건물주 아드님이신 윤재현 이사님 지시예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요. 박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쉽게 잘리는 건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나가고 박만석은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권투 글러브 한 켤레가 있었다. 빨간색, 1974년 챔피언전에서 사용했던 글러브. 아내가 죽기 전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다. 당신은 챔피언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자신은 뭐였나? 72세 늙은 경비원.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부품. 박만석은 글러브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옆에는 노란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철주먹 박만석, 8라운드 KO 승, 불굴의 챔피언. 1975년 5월 3일자 신문이었다. 50년 전 이야기.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 박만석은 신문을 접어넣고 서랍을 닫았다. 저녁 6시 건물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박만석은 다시 건물을 순찰했다. 각 층의 문이 잘 잠겼는지, 불은 다 꺼졌는지 확인했다. 밤 9시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건물은 조용해졌다. 박만석은 경비실로 돌아와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정치, 경제, 사회.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들이었다. 밤 11시 최종 점검 시간. 박만석은 CCTV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층이 조용했다. 12층 윤태식 건물주 사무실도 불이 꺼져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이장 모험의 소명 마이너스 이상한 밤. CCTV 모니터 6번, 지하 주차장 화면이 흔들렸다. 박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건물 후문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이상한데. 박만석은 마우스를 움직여 카메라를 확대했다. 차에서 남자 5명이 내렸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썼다. 그들은 건물 후문으로 향했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박만석은 재빨리 다른 CCTV 화면들을 확인했다. 1층 후문, 남자들이 무언가 도구로 문을 따고 있었다. 2층 복도,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3층, 4층, 5층. 그들의 목적지는 12층이었다. 윤태식 건물주의 사무실. 금고를 노리는 건가? 박만석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화면을 보니 권역 밖이라고 떴다. 이상했다. 분명 여기는 서울 한복판인데. 그때 경비실 유선 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다.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다. 이런. 박만석은 당황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혼자 대응하기엔 상대가 5명이나 됐다. 게다가 자신은 72세 노인이었다. 무기라곤 경비봉 하나뿐이었다. 그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숨을까 생각했다.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자신은 다음 달이면 잘릴 처지였다.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최영호. 오늘 1974년 5월 15일 기억나? 8라운드. 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어. 포기 안 했잖아. 넌 아직도 챔피언이야. 최영호.
50년 전 함께 링 위에 섰던 친구였다. 은퇴 후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박만석의 손이 떨렸다. 1974년 5월 15일 자신의 첫 챔피언 방어전이었다. 상대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괴물 같은 선수였다. 7라운드까지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코너에서 코치가 타올을 던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 8라운드, 박만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상대를 KO시켰다. 링 위에 쓰러진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박만석의 인생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 박만석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낡은 권투 글러브가 눈에 들어왔다. 50년 전 그 글러브. 손을 뻗어 만졌다.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철주먹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만석은 글러브를 꺼내 두 손에 끼었다. 꽉 조였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나는 챔피언이었어. 삼장 부정과 거부 마이너스 두려움의 순간. 하지만 글러브를 낀 손이 떨렸다. 72세였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굽었고 시력도 나빠졌다. 상대는 5명이나 되는 젊은 남자들이었다. 이건 무모한 짓이었다. 안 돼. 난 이제 늙었어. 박만석은 글러브를 벗으려 했다. 하지만 CCTV 모니터를 다시 봤다. 남자들이 9층까지 올라갔다. 곧 12층에 도착할 것이다. 윤태식 건물주의 금고가 털릴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이 와서 물을 것이다. 경비원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해야 할까? 30년간 이 건물을 지켰는데 마지막 밤에 도망쳤다고 말해야 할까? 박만석은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챔피언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마지막 순간 박만석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링 위에서도 링 밖에서도 당신은 항상 싸웠어요.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았다. 자신은 평생 싸워왔다. 가난과 싸웠고 편견과 싸웠고 나이와 싸웠다. 링 위에서 8라운드 KO 승을 거둔 것처럼 인생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도망치지 않아. 박만석은 글러브를 다시 꽉 조였다. 경비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박만석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0년 전 링에 오를 때의 그 느낌이었다. 자, 시작이다. 사장 조력자 마이너스 과거의 목소리. 계단을 오르기 전 박만석은 잠시 멈춰섰다. 무릎이 떨렸다. 두려움이었다. 이대로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최영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만석아, 기억나? 내가 처음 링에 올랐을 때 한 말. 나는 이기기 위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넌 이기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야.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맞았다. 자신은 항상 이기기 위해 싸웠다. 패배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만 생각했다. 그게 챔피언의 마인드였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1975년 마지막 챔피언 방어전이었다. 상대는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선수였다. 모든 사람이 박만석의 패배를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전날 밤 아내가 말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힘이 됐다. 박만석은 링 위에서 12라운드까지 버텼고
결국 판정승을 거뒀다. 그게 그의 마지막 경기였다. 그 후 은퇴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챔피언이었다. 그래, 나는 챔피언이야. 박만석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2층, 3층, 4층. 숨이 가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남자 하나가 보였다. 조직원 중 하나였다. 뒤를 봐주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남자가 박만석을 봤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70대 노인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던 것이다. 박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갔다.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요. 다치기 싫으면. 남자가 손을 뻗어 박만석을 밀쳤다. 하지만 박만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50년 전 링 위의 그 눈빛. 남자가 당황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 박만석의 주먹이 날아갔다. 철주먹. 남자의 턱을 정확히 맞췄다. 남자의 몸이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박만석은 자신의 주먹을 봤다. 떨리지 않았다.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다. 하나. 5장 첫 관문 통과 마이너스 철주먹의 부활. 5층 복도에 쓰러진 조직원을 뒤로하고 박만석은 계단을 계속 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50년 만에 느끼는 링 위의 감각. 주먹이 상대를 때릴 때의 그 쾌감. 박만석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6층, 7층.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박만석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다. 2 남자가 그를 봤다. 할아버지, 아까 그 경비, 민수 어디 갔어? 2 남자는 당황했다. 5층에 남겨둔 동료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70대 노인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서 있었다. 이상한 광경이었다. 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꺼냈다. 할아버지, 비켜요. 안 그러면 다쳐요. 박만석은 대답 대신 주먹을 쥐었다. 글러브가 삐걱거렸다. 50년 된 가죽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박만석은 몸을 숙여 피했다. 링 위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헛! 남자의 파이프가 공기를 갈랐다. 박만석은 남자의 옆구리에 주먹을 꽂았다. 바디블로. 남자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박만석은 이어서 어퍼컷을 날렸다.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남자가 뒤로 넘어졌다. 둘. 하지만 또 다른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지지직, 파란 불꽃이 튀었다. 박만석은 뒤로 물러났다. 이건 위험했다.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전기 충격기가 박만석의 가슴에 닿았다. 지지지직, 전류가 몸을 관통했다. 박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온몸이 경련했다. 남자가 계속 전기 충격기를 눌렀다. 고통이 밀려왔다. 72세 노인의 몸에는 너무 강한 충격이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때 박만석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974년 챔피언전 8라운드. 그때도 쓰러졌었다. 상대의 주먹에 맞아 링 바닥에 쓰러졌다. 레퍼리가 카운트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관중들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카운트에 박만석은 일어났다. 그리고 이겼다. 아직
안 끝났어. 박만석은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전기 충격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남자의 명치에 주먹을 꽂았다.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다. 박만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가슴이 아팠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셋. 6장 시험, 동료 적 마이너스 계단의 전투. 8층까지 올라왔다. 박만석은 벽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전기 충격으로 인한 고통이 아직 남아 있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72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2명이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12층에 있었다. 조금만 더. 박만석은 다시 계단을 올랐다. 9층, 10층. 한 계단 한 계단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11층에 도착했을 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형,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서 확인해봐.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박만석은 11층 복도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박만석의 앞을 지나쳤다. 그 순간 박만석이 뒤에서 남자의 목을 조였다. 초크 슬리퍼. 권투 기술은 아니었지만 군대에서 배웠던 기술이었다. 남자가 발버둥 쳤다. 하지만 박만석은 놓지 않았다. 30초 후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의식을 잃었다. 박만석은 남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넷. 이제 하나만 남았어. 하지만 이제 보스만 남았다. 강민우. 조직의 리더. 가장 위험한 남자. 박만석은 12층 계단 앞에 섰다. 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태식 건물주의 사무실이었다. 박만석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복도에 서서 사무실 문을 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됐어. 금고 열렸어. 강민우의 목소리였다. 박만석은 문 앞까지 다가갔다.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다. 강민우가 금고 앞에 앉아 있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득했다. 8억 원. 윤태식 건물주의 평생 재산이었다. 강민우가 돈을 가방에 담고 있었다. 박만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발소리가 났다. 강민우가 뒤를 돌아봤다. 70대 노인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서 있었다.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강민우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었다.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네? 대단한데? 그 돈 내려놔. 박만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민우는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길이 20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요. 안 그러면 다쳐요. 나는 이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야. 30년 동안. 30년? 그게 뭐가 대단한데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한 거잖아요. 강민우의 말에 박만석은 주먹을 쥐었다. 글러브가 삐걱거렸다. 맞았다. 자신은 그냥 월급 받는 경비원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겐 자존심이 있었다. 이 건물을 지킨다는 자존심. 그래도 이 건물은 내가 지킨다. 박만석이 앞으로 걸어갔다. 강민우가 칼을 휘둘렀다. 박만석은 팔을 들어막았다. 칼날이 글러브를 긁었다. 가죽이 찢어졌다. 하지만 피부까지는 닿지 않았다. 글러브가 박만석을 지켜준 것이다. 박만석은 강민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강민우는 재빨리 피했다. 젊었다. 빨랐다. 할아버지, 느리네요. 강민우가 박만석의 옆구리를 찼다.
박만석이 비틀거렸다. 갈비뼈가 아팠다. 강민우가 다시 칼을 휘둘렀다. 이번엔 박만석의 어깨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고통이 밀려왔다. 박만석은 뒤로 물러났다. 강민우가 웃으며 다가왔다. 할아버지, 꽤 잘 싸우네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7장 가장 깊은 동굴 마이너스 배신의 진실. 강민우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칼을 높이 들어 박만석을 찌르려 했다. 박만석은 더 이상 피할 힘이 없었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30년을 지킨 건물에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였다. 잘했어요. 그리고 저 늙은 경비도 처리해 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만석은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40대 정장을 입은 남자. 박만석은 그 얼굴을 알았다. 윤재현. 윤태식 건물주의 아들이었다. 재현 씨?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윤재현이 여기에? 왜? 강민우가 돌아보며 웃었다. 아, 이사님.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 수속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윤재현이 태연하게 말했다. 박만석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도둑이 아니었다. 윤재현이 계획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 위해. 박만석의 가슴이 무너졌다. 재현 씨, 당신이 왜? 왜긴요, 돈 때문이죠. 아버지는 치매 걸리셨어요. 이제 재산 관리도 못 하세요. 그럼 제가 관리해야죠. 하지만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아니에요. 이건 상속이에요. 조금 일찍 받는 것 뿐이에요. 윤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박만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윤태식 건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박만석을 존중해줬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달랐다. 돈만 아는 인간이었다. 박경비님,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쉬세요. 영원히. 윤재현이 강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우가 칼을 들었다. 박만석을 찌르려 했다. 박만석은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10년 전 떠난 아들.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권투나 하다가 경비원이나 되고.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나.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2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권투를 시작한 20대, 챔피언이 된 30대, 은퇴 후 경비원이 된 40대, 그리고 지금 72세. 자신은 무엇을 잃었나? 무엇을 남겼나? 그때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보였다. 봉투 하나였다. 아침에 윤태식 건물주가 준 봉투.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뜯어봤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윤태식의 필체였다. 박 선생님께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 치매가 왔습니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의 헌신을. 제 아들 재현이 걱정입니다. 그 아이는 돈만 압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건물을 부탁합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마이너스 윤태식 올림.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윤태식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뭔가 꾸밀 거라는 걸. 그래서 박만석에게 편지를 남긴 것이다. 박만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었다. 건물도 아니었다. 바로 윤태식 자신처럼 아들에게 버림받은 한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지킬 건 사람이었어. 박만석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분노는 힘이 됐다. 박만석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박만석은 주먹을 쥐었다. 50년 전 그 주먹. 철주먹. 나는 아직 안 끝났어. 8장 최대 시련 마이너스 철주먹의 최후 일격. 강민우가 칼을 내리쳤다. 하지만 박만석은 그것을 맨손으로 잡았다. 칼날이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흘렸다. 하지만 박만석은 놓지 않았다. 그의 악력은 여전했다. 50년간 권투로 단련된 손아귀였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강민우가 당황했다. 칼을 빼려 했지만 박만석이 놓지 않았다. 박만석은 강민우의 손목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박만석의 주먹이 날아갔다. 왼쪽 훅. 강민우의 옆구리를 때렸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크윽. 강민우가 신음했다. 박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오른쪽 스트레이트. 강민우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다. 코뼈가 부러졌다. 피가 튀었다. 강민우가 뒤로 비틀거렸다. 박만석은 계속 주먹을 날렸다. 잽, 훅, 어퍼컷. 50년 전 링 위에서 연습했던 모든 기술이 쏟아졌다. 이게 철주먹이다. 강민우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KO. 박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강민우를 내려다봤다. 이겼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재현이 남아 있었다. 박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재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박만석이 한 걸음 다가갔다. 윤재현이 뒤로 물러났다. 박경비님,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그냥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늙은 경비도 처리하라고 했잖아. 박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재현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뒤로 계속 물러났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박만석이 다가왔다. 주먹을 들었다. 윤재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주먹은 날아오지 않았다. 박만석은 주먹을 내렸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너처럼 비겁하지 않아. 윤재현이 눈을 떴다. 박만석이 말을 이었다. 너는 아버지를 배신했어. 하지만 나는 윤태식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나한테 믿었으니까. 박만석은 윤재현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계단 위에서 윤재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재현은 울기 시작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내 아버지한테 빌어야 해. 나한테가 아니라. 박만석은 핸드폰을 꺼냈다. 이제 신호가 잡혔다.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할 거라고 했다. 박만석은 윤재현을 감시하며 계단에 앉았다. 온몸이 아팠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어깨에서 피가 흘렀고 손바닥도 베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해냈다. 건물을 지켰다. 구장 보상 마이너스 진실의 발견. 경찰이 도착했다. 4명의 경찰관이 건물로 들어왔다. 박만석은 상황을 설명했다.
조직원 5명이 건물을 털러왔고 자신이 막았다고. 경찰은 놀랐다. 72세 경비원이 혼자서 5명을 제압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5층부터 12층까지 조직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 젊은 경찰관이 박만석에게 경의를 표했다. 박만석은 쑥스럽게 웃었다. 경찰은 윤재현을 체포했다. 윤재현은 계속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갔다. 강민우도 깨어나 체포됐다. 그는 박만석을 쳐다봤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이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던졌어요. 완전히. 강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다. 박만석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금고가 열려 있었다. 돈은 그대로 있었다. 8억 원. 윤태식의 평생 재산. 박만석은 금고를 닫았다. 그리고 금고 옆 서류함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서류함이 조금 열려 있었다. 박만석은 서류함을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있었다. 계약서들이었다. 박만석은 하나하나 읽어봤다. 대부분 건물 관련 서류였다. 그런데 마지막 서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이 이상했다. 용역계약서. 박만석은 서류를 꺼내 읽었다. 계약 당사자는 윤재영과 강민우였다. 계약 내용은 건물 금고 절도 사건 연출이었다. 대가는 3억 원.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 계약 완료 후 용역 제공자 강민우 및 경비원 박만석은 사고로 처리함. 박만석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윤재현은 강민우도 죽일 계획이었다는 건가? 그리고 자신도 모든 증인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박만석은 소름이 돋았다. 윤재현은 생각보다 훨씬 악독한 인간이었다. 이걸 경찰한테. 박만석은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경찰관을 만났다. 서류를 건넸다. 경찰관이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살인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윤재현은 강민우도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재빨리 무전을 쳤다. 아래층에 있던 강민우를 다시 데려왔다. 강민우는 서류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나도 죽이려고?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박만석이 말했다. 강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우리 둘 다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아들한테, 당신은 돈 준 놈한테. 박만석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박만석을 봤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적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처지였다. 둘 다 이용당했고 버림받았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해요. 윤재현의 계획을 전부.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걸 자백했다. 윤재현이 어떻게 자신을 고용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사건 후 자신과 박만석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모든 것을 경찰은 기록했다. 이제 윤재현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기소될 것이었다. 10장 귀환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요원들이 박만석을 들것에 눕혔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어깨 상처도 심했다. 박만석은 들것에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새벽 3시였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만석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가 됐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리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병실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어깨는 식반을 꿰맸다고 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72세 나이에 믿기지 않는 체력이십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50년 전 링 위에서 단련한 몸이었다. 여전히 튼튼했다. 간호사가 TV를 켜줬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젯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72세 경비원이 조직원 5명을 혼자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만석 씨는 1970년대 권투 챔피언으로 활동했던 전설의 복서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박만석의 사진이 나왔다. 50년 전 링 위의 사진이었다. 챔피언 벨트를 들고 웃고 있는 젊은 박만석. 그리고 현재의 박만석 사진도 나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박만석 씨는 건물주의 아들이 계획한 범죄를 막았으며 경찰은 박만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박만석은 TV를 보며 놀랐다. 자신이 뉴스에 나오다니.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 있었다.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만석은 거절하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고요.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기자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30대 여기자였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만석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냥 경비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영웅이십니다. 기자는 질문을 시작했다. 왜 도망가지 않고 싸웠는지, 무섭지 않았는지, 72세에 어떻게 5명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박만석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30년 동안 그 건물을 지켰습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식 회장님이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습니다. 72세 노인이 젊은이들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권투 선수였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나갔다. 박만석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박만석은 고개를 돌렸다. 윤태식 건물주였다. 78세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왔다. 옆에는 간병인이 있었다. 윤태식은 박만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박 선생님,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건물을 지켜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선생님을 죽이려 했다고.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박만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몸이 아팠다. 윤태식이 손을 저었다. 누워 계세요. 제가 선생님께 감사드리러 온 겁니다. 회장님, 선생님,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은 건물만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 자존심을, 제 재산을, 그리고 제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윤태식이 박만석의 손을 잡았다.
두 노인의 손이 마주쳤다. 70대와 70대. 아들에게 버림받은 두 남자. 하지만 서로를 지켜준 두 친구. 박만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영웅이십니다. 제게는 진짜 영웅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물이 모든 걸 말해줬다. 윤태식은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 건물 경비를 맡아주십시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평생 일하셔도 됩니다. 급여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급여는 그대로 주세요. 저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때문에 일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둘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윤태식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박만석도 웃었다.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11장 부활 마이너스 잊혀진 전설의 귀환. 일주일 후 박만석은 퇴원했다. 갈비뼈는 아직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만석은 당황했지만 간호사가 부축해줬다. 박만석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만석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을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나이가 많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 젊습니다. 박만석의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택시에 올랐다. 건물로 향했다. 30년 동안 일했던 곳.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건물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층 귀금속 상가 직원들, 2층 의류 매장 점원들, 그리고 각 사무실 직원들. 모두 박만석을 보러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박수를 쳤다. 박만석 선생님,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석은 놀랐다. 예전에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다.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존중의 눈빛이었다. 박만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리소장 이수진도 나왔다. 그녀는 박만석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박만석은 경비실로 들어갔다. 낡은 의자, 작은 책상, CCTV 모니터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가 있었다. 박만석 선생님께 우리 건물의 진짜 영웅. 마이너스 전 입주민 1동. 박만석은 꽃을 만졌다. 향기가 났다. 따뜻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CCTV 모니터를 켰다. 화면들이 하나씩 켜졌다. 1층 로비, 지하 주차장, 각 층 복도. 모든 게 평화로웠다.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돌아왔어. 그날 저녁 박만석은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이 열렸다. 1층 귀금속 상가 사장님이 들어왔다.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네, 라면 먹었습니다. 라면만요? 이거 드세요. 사장님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다.
불고기, 나물, 밥. 박만석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라면으로 충분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 건물을 지켜주셨어요.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사장님은 도시락을 책상에 놓고 나갔다. 박만석은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박만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났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건물 순찰을 시작했다. 1층부터 12층까지 각 층을 돌면서 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박만석은 인사를 받으며 웃었다. 30년 동안 투명 인간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됐다. 나이도 직업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72세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12층에 올라가니 윤태식 건물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박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회장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두 노인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양이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박만석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 7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그게 성공이었다. 12장 일상 귀환 마이너스 진짜 챔피언. 한 달이 지났다. 박만석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다. 새벽에 일어나고 건물을 순찰하고 CCTV를 점검하고 저녁에는 경비실에서 쉬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다. 사람들의 존중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만석은 경비실에서 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40대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박만석은 그 얼굴을 알았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아들이었다. 아버지. 박만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 박진수. 10년 전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떠난 아들. 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진수가 경비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수야, 저는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권투 선수였다가 경비원이 된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말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뉴스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지키는 모습을, 72세의 5명과 싸우는 모습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제가. 박만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물이 났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진수야,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내가 온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부자는 껴안았다. 10년 만의 포옹이었다. 박만석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아들도 아버지를 꽉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경비실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그래, 가자. 박만석은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들과 함께 경비실을 나섰다. 건물 입주민들이 인사했다. 선생님, 퇴근하세요? 네, 아들이랑 저녁 먹으러 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박만석과 아들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갈비집이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챔피언이세요. 링 위에서도 링 밖에서도. 고맙다, 진수야. 식사가 나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의 근황, 손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박만석은 행복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다. 식사 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민준이 데리고 올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가 벌써 7살이구나. 네, 할아버지 뉴스 보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할아버지 영웅이야라고요. 박만석은 웃었다. 손자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민준아. 박만석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박만석은 손자를 내려놓고 경비실로 데려갔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권투 글러브를 꺼냈다. 민준이의 손에 끼워줬다. 너무 컸지만 민준이는 좋아했다. 와, 이게 할아버지 글러브예요? 그래, 50년 전 할아버지가 챔피언 됐을 때 쓴 거야. 진짜요? 우와. 민준아, 이 글러브를 너한테 줄게. 정말요? 제가 가져도 돼요? 그래, 하지만 약속 하나 해야 해. 절대 포기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처럼. 네, 약속할게요. 민준이는 글러브를 소중히 안았다. 박만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자신의 유산을 물려줬다. 챔피언 벨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진짜 유산이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차를 마셨다. 건물은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영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만석아, 뉴스 봤다. 자랑스럽다. 넌 여전히 챔피언이야. 링 위에서도 링 밖에서도.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영호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소주 한잔 하자. 박만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박만석도 그 중 하나였다. 72세 경비원.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매일 자신의 링 위에서 싸우는 챔피언이었다. 경비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철주먹 박만석, 8라운드 KO 승, 불굴의 챔피언. 박만석은 신문을 만졌다. 50년 전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니었다. 여전히 현재였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챔피언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박만석은 신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다. 건물을 지켜야 했다. 자신의 일을 해야 했다. 박만석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링 위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이 있었고, 손자가 있었고, 윤태식이 있었고, 건물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박만석은 웃으며 주먹을 들었다. 챔피언의 포즈였다. 에필로그 전설은 계속된다. 6개월 후
박만석은 여전히 그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건물을 순찰하고 CCTV를 점검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매주 토요일 아들과 손자가 찾아왔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권투 글러브를 끼고 할아버지처럼 챔피언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건물 사람들도 박만석을 존중했다. 더 이상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박만석 선생님이었다. 명절에는 선물을 주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줬다. 박만석은 행복했다. 어느 날 지역 체육관에서 연락이 왔다. 청소년 권투 교실 지도자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박만석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주말마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권투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쳤다. 포기하지 마라. 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들은 박만석을 존경했다. 철주먹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박만석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챔피언이 될 수 있어. 링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체육관 벽에는 박만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50년 전 챔피언 시절의 사진과 최근 건물을 지킨 날의 사진. 두 사진 사이에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짜 챔피언은 나이가 없다. 박만석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72세였지만 여전히 챔피언이었다. 매일 일어나서 싸웠다. 나이와 싸우고 편견과 싸우고 포기와 싸웠다. 그게 진짜 챔피언의 삶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박만석은 아들,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잖아요. 박만석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민준아, 진짜 영웅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야. 매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네요. 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박만석은 손자를 안고 석양을 봤다. 아름다웠다. 72년 인생의 석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석양이었다. 박만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었다. 경비실로 돌아온 박만석은 일기를 썼다. 아내가 죽은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건물은 평화롭고 사람들은 행복하다. 진수와 민준이가 왔다. 민준이는 내 글러브를 끼고 챔피언 흉내를 냈다. 귀여웠다. 나는 행복하다. 72세 경비원 하지만 여전히 챔피언. 내일도 링 위에 설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마이너스 철주먹 박만석. 일기를 닫고 박만석은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박만석도 반짝이고 있었다. 72세의 별. 꺼지지 않는 별. 포기하지 않는 별. 그렇게 박만석의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것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왜냐하면 그는 챔피언이었으니까. 링 위에서도 링 밖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철주먹 박만석.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링으로 옮겨갈 뿐이다. 마무리 내레이션. 여러분, 박만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세 경비원이 조직원 5명을 제압한 이야기.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링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이라는 링, 편견이라는 링, 무시라는 링.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박만석은 50년 전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챔피언이 된 건 72세, 그날 밤이었습니다. 건물을 지키며, 사람을 지키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그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두 노인, 박만석과 윤태식.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강민우조차 구했습니다. 적이었지만 같은 처지였기에. 진짜 영웅은 적까지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박만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챔피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박만석을 기억해 주세요. 72세에도 링 위에 섰던 그 남자를.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챔피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링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감사합니다.